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저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비서가 일이 있어서 택시를 네, 타고 오셨는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꽤 멀리, 여의도에서 멀리 사시더라고요. 네, 제가 자칭 서울 촌년이라고 여기 여의도를 기준으로 하면 엄청 예, 먼 곳에 살고 있어요. 노원구에서 네, 달려오셨는데 네, 비가 또 내리는 가운데 열심히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좀 나눠볼 얘기는 이게 이 사안이 또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현안 얘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이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런 것들 경기 진작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음. 열린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요, 사실 네, 올 2월 달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사실 맞아요. 예. 최근에 와서 무슨 뭐 민주당도 내부 지도부 다시 구성하고 음, 지금 막 한참 국민의힘 네, 뭐 내부 선거한다 그러고 그다음 얼마 전에는 물론 이제 대통령 네,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막 이런 정치적 사안들이 있으면서 네, 이 마치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 제가 올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한데 이게 음, 저는 거의 이 생존의 임계점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뭘 제안을 했었냐 하면 음. 손실 보상과 그 지원을 동시에 해야 된다. 아, 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과 함께 네, 네, 또 지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난달에 손실보상법 관련돼서 네, 입법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있었고, 음, 사실은 이제 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음,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지만 일정한 강제적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로 인해서 네, 피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헌법 음, 23조의 정신에 기초하면 네, 사실은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동안 음, 이제 4차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지만 이 추경은 기본적으로 보상의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책 자체는. 그래서 네, 저는 액수의 과다와 관계없이 이 보상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공적인 어떤 의무다. 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가장 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또 많이 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별적으로 이 국가 공적 조치에 의한 피해 보상 이거는 음, 이제 되어야 되고 네, 그러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아하,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어떤 분야에만 이게 적용돼서 피해가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강제적 조치가 그 적용되고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다방면으로 음,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네, 들면 저는 그게 이제 거기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코로나 의료진들 있잖아요. 아, 예, 저는 이분들도 아, 진짜 너무 우리 간호동에 시달리고 계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네, 엄청나게 지금 모든 어떤 그 피와 땀을 다 짜내 네, 가지고 자기를 갈아 넣으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지탱해내려고 정말 생고생을 하고 계신 예, 정말 고생 분들이고, 예,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직접적인 뭐 또 이 강제 조치 금지나 영업 제한은 음,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상공인
그 업체에 고용돼 있다가 사실상의 해고 아닌 해고, 네. 실직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다음 학교가 다 이렇게 휴교 내지 원격 수업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 교사들이야 뭐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급여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 방과후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 학교가 돌아가는데 연동돼서 그 사실은 이제 일이 주어졌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여행업이나 그다음 직접 대면해야지만 네. 소득이 생기는 공연이나 아하. 예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국민 전체가 전체네요, 사실은 이 진짜. 코로나로 예. 인해서 1년 반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았고 그 사이에 4차 에 걸친 추경으로 물론 이제 부분적인 어떤 약간의 이제 지원이 있었지만 저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네. 지금 그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피해 강도랄까 고통의 강도라고 하는 거를 소상공인에 절대적으로 뭐 못 미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편적인 지원과 선별적인 보상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이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정부의 정책이다. 예, 만일의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지금 임대료가 지금 막 쌓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감당하려고 수입은 없는데 막 계속 대출이 늘어나고 빚내서 있고. 예. 맞고. 근데 이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직된 실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소득이 없는데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1년 6개월, 2년이 다 돼가면 네. 이분들도 어쨌든 막 고리에 막 대출까지도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게 버티려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빚을 내야 되니까. 결국 이것도 다 임계점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임계점에 가서 이분들이 만약의 경우 진짜 그 한계를 자기네가 못 버티는 상황이 돼서 여기저기서 막 파산하고 막 이 완전 저소득의 밑바닥의 어떤 상태가 다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거다. 네. 사실은 아하. 그렇잖아요. 이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이 돼야지 소비도 진작이 되고 소비가 일정하게 돼야지 기업의 생산도 돌아가고 기업이 또 돌아가야지 세수가 확보가 되고 네. 전체 경제 국민 경제 측면에서 또 보면 그분들의 직접적 고통을 해결한다는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경제 전체의 어떤 안전한 어떤 사이클이 지금 막 국민들이 어렵게 버텨줘서 그나마 이렇게 오고 있는데 특정한 시점에 가면 이제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조금 비용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경제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 보상과 지원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걸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거 때문에 우리 당도 이게 서울시 보궐선거에 이게 조그만 당이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집중하느라. 하다가 이게 발의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라도 저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뭐 손실보상과 별도의 추경을 지원, 네. 전국민 코로나 재난 지원. 지원, 재난 지원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너무 당연하고 당연하다. 원래부터 네. 제대로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IMF 났을 때 네. IMF 났을 때 지금 온 경제가 완전히 다 붕괴되는 상태였고 네. 막 도산하는 기업, 실직하고. 실직하는 사람들, 그다음 구조조정 막 이런 게 막 대규모로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쓴 돈이 150조더라고요. 그 근데 당시에. 그 당시에 150조니까 네. 지금의 우리가 물가를 생각해 보면요. IMF 97년, 8년, 아유, 요 20년 전, 99년, 20년 2, 또 30년 전이니까. 그때 아니 20년 조금 넘죠. 네, 20년 좀 넘는. 그 90년대 말부터 2000년, 2001년까지 이제 그게 왔으니까 네. 그때 규모로 150조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실 음. 금액이거든요. 규모 자체가. 근데 네. 그때 정말 그 기업들 도산하는 기업들 살리려고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금융과 세제와 이런 온갖 이제 지금 정부가 손발 다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추경을 하면서 1차 뭐 14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네. 50조도 아마 지금 사차에 걸쳐서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걸로 막 돈 재정 건전성 따지면서 막 그 뭐 국가 부채 비율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IMF의 그 어려움 그것도 뭐 재난이라면 경제적인 어떤 그렇죠. 국가 부도 사태였으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예, 국가 부도고. 그럼 지금도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 국가 위기 상황이고 이럴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은 비용으로 쓰이고 누구를 위한 돈은 그 구제 금융이라고 얘기되면서 그렇게 투입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저는 맞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다수의 국민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국민들 지금 솔직히 말하면 팬데믹 이후에 뭐 지금 뭐 철강 그다음에 이 조선 뭐 그다음에 네. 이 플랫폼 기업들 IT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막 그 맞아요. 극단적인 양극화가 되면서 그쪽은 막 이 기업이 너무 막 잘 돌아가고 네, 수익에 이익도 많이 나고. 수익이 엄청난 비율로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나마 IMF보다 때보다 우리가 말했으면 재원이라고 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될 그나 여지는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잘 되는 분야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여지는 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의 어떤 그렇네요. IMF 때보다 훨씬 좋다. 예.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이 상황을 빨리 끌어올리는데 어쨌든 최대치로 집중해서 투입해야 되고 우리가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제 그 팬데믹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론 이제 거기가 기축통화국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하고 동일시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서 그냥 뿌리고 있는.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지금 1년 6개월 이제 딱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더 가서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1년 6개월을 좀 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깎여도 이게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가능하지만 애초에부터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쌓아놓고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1년 6개월은요. 이 다시 회복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집단 면역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조금 더 전반적인 어떤 경제 기조나 이런 게 안정화되고 좀 앞으로 나가기 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국민의 삶에서는 이걸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서 그 상태에서 더 나가는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 국가와 정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보상과 지원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그런 어떤 그 상층부의 고수익을 자산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벌고 자산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만 제외한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다 사실은
다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다. 네. 다만 이게 법적 강제, 공적인 어떤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에 의한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럼 거기에 맞게 네.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음.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뭐 계속 있었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이걸 한다, 이게 처음에는 이낙연 전 대표 체제 때 얘기가 나오다가 네네. 정부랑 논의한 다음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별로 해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가게 되면서 네. 국민들의 실망이 또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재정 문제죠. 어제도 김기현 국민의힘 이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우리가 그런 재정이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뭐 재정 어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윤호중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던데, 뭐 작년에 세수가 늘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일단 재정의 음, 그 사이즈가 좀 커졌다는 거 하고, 저는 세수가 좀 늘었다. 예, 예. 사실은 국채 발행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수 늘은 거 하고, 그다음 네.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지금 끊임없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정부는 부채를 조금 짓겠다고 하면 결국은 사실 이게 총액으로 보면 우리 부채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걸 정부가 개인이 지느냐, 내냐, 정부가 내냐. 정부가 지느냐, 개인이 지느냐의 문제이고, 네. 이 개인이 지는 게 임계점에 왔으면, 이게 10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임계점에 왔으면 이 짐을 정부가 지고, 정부가 이 짐을 나눠지면서 네. 개인이 져야 될 부분들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예. 다행히 작년에 뭐 부동산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많이 제대로 돌아간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뭐 성장률 4%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회복세도 한국은행에서 높아지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정 부담, 뭐 건전성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일단 뭐죠? 전쟁 났는데 네. 이게 살림 이게 수지 타산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 네. 당장 먹어야 될 군량미와 무기와 이런 건 당장 어쨌든 확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국민들의 지금 삶의 상태는 일부 안정적인 어떤 전기 수입이 있는 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수한 어떤 경기에 호기를 맞은 네. IT 이런 기업 이외에는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문제,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재정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올 겁니다. 이게 빚을 이렇게 내서 국가가 어려워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 거지. 그렇죠. 국가 그 재정이 논리죠. 도대체 예. 왜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게.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많은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좀 입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안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할 일인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뭐 곧 결론을 낸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표를 줘서 뽑은 입법부 그 대표들이 국회에 있는데 법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법안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 개 발의는 여러 개 됐고,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입법 네. 청문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국회가 지금 6월 이제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네. 소집 요청이 안 돼가지고 아직 일정은 안 잡혔는데, 6월 국회가 열리면 손실보상법은 네. 일단은 기본적인 절차
밟았으니까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국회의 힘으로 손실보상법은 네.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강제 조치,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강제 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말고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 보편적 네. 지원책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네. 추경 형태로 돼야 되겠죠. 자, 뭐 이 문제는 아마 이제 국회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상황을 좀 보고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거 뭐 재정 문제도 있지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엄중한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백신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맞고 계십니다. 네, 너무 다행스러운 너무 다행이죠. 일이에요. 요즘 네. 보면 인터넷 보면 후기들이 많이 올라요. 네. 이게 노쇼 백신 맞았다. 예약했는데 네. 전화 예약했는데 연락이 와서 가서 맞았는데 뭐 어땠다 네.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특히 이제 백신 맞은 다음에 인센티브 혜택이 네, 네. 오늘 6월 1일이지만 오늘부터 음. 가족 모임 같은 경우는 직계 가족 모임 같은 경우는 거기 인원에 안 들어가서 더 많이 제외되고, 모일 수 예, 있고 예. 7월부터는 노 마스크가 야외에서 가능하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음. 다 이제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방역 모범국이 된 게 이 음,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사실 맞아요. 정부가 정말 그럼요. 잘 이걸 리드한 측면도 있지만 네. 아무리 정부가 리드해도 국민들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이 너무 잘 그 자신의 역할들 협조를 했던 부분이 K 모보 방역 그다음에 뭐 방역 모범국 이런 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저는 내가 코로나를 당하지 말아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이 확산되는 걸 내가 막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우산이 되는 이런 저는 우리에겐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네.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제 백신도 사실 예. 내가 맞아서 내가 이제 면역 생겨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내가 맞아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뭐 그죠? 이웃들 사이에서 안전한 어떤 그런 우산이 돼야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있다. 마음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 막 네. 굉장히 갈등이 많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사실 저는 그런 게 우리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하. 이 막 백신을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백신 거부도 하고 막 이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거부 네. 시위도 하고. 그런 게 없이 정말 들어오는 대로 정부가 딱 그 계획했던 대로 네. 거의 지금 그 접종자의 숫자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악의적으로 이게 공포와 불안을 막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그걸 이긴 거죠. 이겨내고 국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예. 이제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입니다. 우리 한편에서는 저도 이제 그 국민 중에 한 명이지만 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평하는 거 관계없이 최근에 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네.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K 방역을 통해서 정말 잘 이걸 컨트롤해 왔고 백신 뭐 늦었다고 했지만은 우리 인프라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수급만 되면 하루에 100만 명씩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이상 반응이나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 이런 부분들 이게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백신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재난지원금도 되지만은 위로금도 되고 어쨌든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마스크 사는데도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함 느꼈잖아요.
자영업자들도 보상을 해줘야 되죠. 우리 국민들도 음. 함께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음.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음. 이런 면에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네.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고 음. 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위로를 해준다. 음. 이런 거 참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는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네. 참 이런 말씀 네, 드리기 뭐하지만 국민들의 수준은 진짜 너무 높은데 정치가 못 따라가서 아 진짜 예, 못 따라간 사람 그래서 누굽니까? 국회에서. 자,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우리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그런 결정, 자세, 태도를 기대해 보겠고요. 국회에서도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국회 개혁이나 또 이제 진보적인 아젠다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견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특히 그 또 뭐 원내대표님이시니까. 아 제가 했다기보다 우리 또 훌륭하신 네,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의원과 뭐 네, 뭐 다른 추구위원들이 열심히 또 활약을 해주시니까 네. 저는 묻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준비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현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 좀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MBC 토론도 있었는데요.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있어본 적 없는 30대 대표, 당 대표, 그것도 소수당이 아니라 제1야당. 제1야당의 네. 당 대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얻는 충격과 신선함, 그죠? 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언론과 모든 사람들은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워낙에 그 없었던 초유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반응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준석 그 현상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이준석이 어떤 정치인이냐를 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네, 현상만 너무 보고 있다. 현상만 지금 이 젊은 30대 대표라고 하는 거에만 우리가 너무 막 지금 신경을 막 다 집중시키고 있는데 네. 30대 정치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30대 정치인이냐, 어떤 정치인이 삶을 제일 살아왔고. 야당의 대표가 되느냐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어떤 내용과 방향과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그렇죠. 네. 문제인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게 뭐 이준석 씨가 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되게 솔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다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직설적으로 그동안 뭐 순발력 정치인의 있게, 언어가 아니라 네, 순발력 다른,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는 네. 그 이준석의 어떤 생각과 적어도 말을 통해서 워딩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예를 들면 혐오와 차별, 네. 갈라치기 막 아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존재감을 계속 확인하고 네. 예. 저는 그런 방식의 정치는 진짜 구태의 정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뭐랄까 이 생물학적으로는 젊은 30대지만 네. 그 사고의 방식이랄까 그다음에 그 사고를 대중과 공유하고 전달하고 네. 자기의 세력을 이제 규합하는 방식은 굉장히 구태적인 방식이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되게 위험한 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트럼프. 네, 젊은 트럼프. 예. 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예. 뭐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아 그래요. 얘기도 저는 박진영 부대변인 하고 했었는데. 젊은 트럼프 이거 음. 계속 혐오와 차별 아하.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만들어진 그 화두인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를 완전히 비틀어서 철저한 능력주의, 네. 능력 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막 그게 어. 마치 또 옳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논리적 기존의 이제 그런 이제 이 보수 야당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덜 직설적이었잖아요. 근데 네. 되게 직설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준석 씨의 얘기를 들을 때 나름 뭐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30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5대 1이다. 그런데 남자가 1.5배로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무슨 할당제를 한다는 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어요. 지금 뭐 젠더 관련해서 막 네. 한창 핫할 때. 근데 사실 그 통계를 보면 2021년 4월 달에요. 우리나라 그 2030의 남녀 구성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1000명이라면 남자가 1080명이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준석은 뭐라고 거네. 얘기한 거냐면 네. 아니 이렇게 1000명 대 1080명의 비율인데 말할 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1.5 여자 대 1000명이고 남자 15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당제하면 남자들은 다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마치 어떤 이 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준석 씨가 얘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그 왜곡과 함정이 있다. 그래서 그 팩트도 확인해야 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을 해도요. 이런 식의 혐오를 막 양산하면서 비판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젊은 사람의 정서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저는 기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언사로 지금 이제 그 되게 공격적이고 논리적 비판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도 저는 잘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선한 30대의 젊은 피가 정치권에 수혈된다. 이런 면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그 내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철학이나 뭐 얼마 정도 숙성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기본 자기의 어떤 생각들,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걸 풀어가는 방식, 방식은 절대 젊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우리가 트럼프 씨의 그런 혐오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도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은 또 이제 정치계 내부에서는 또 그 현상을 통해서 자기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어떤 정치인인가와 별개의 문제로 예를 들면은 이준석 현상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누굴까요? 윤석 현상에? 아니 뭐 나 아무개 주 아무 그게 홍 아무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같이 경쟁하고 같이 있는 붙은 후보들 사실 표는 많이 안 내지만 이 국민의힘의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이 대표 정치인들 굉장히 사실 진짜 타격을 지금 받았을 그렇죠. 거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문법이잖아요. 자기들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네. 또 하나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기성의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뭐 프로에서는 되게 부럽다. 이준석 현상 국민의힘당의 이준석에서 부럽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얘기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민주당에서.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정치 특히 정당 문화 안에 얼마나 민주주의가 있었는지 그동안 사실 영공서열 중심의 정치조차도 경륜과 경험을 강조하고 네. 이게 한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말 이게 민주주의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게 정당인데 그 정당 안에 민주주의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고 이준석 문제는 단지 젊은 사람이 이 정당에서 발언권을 갖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대표가 되게 할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당 내부에 민주주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네. 그거를 아하. 이제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예. 30대의 정치인은 왜 우리는 못 갖고 있냐 혹은 아이고 나 뒤통수 맞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기존의 많은 정치인들이 반응하면 예. 저는 이게 이제 발전의 어떤 계기 우리 정당 문화와 정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왔다가 이게 사라지는 이벤트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허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계 내에 민주주의 어떤 문화, 특히 정당 내 민주주의 문화에 대해서 그거 점검해야 된다. 제가 어제 이제 페북에다가 우리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라고 자기가 계속 얘기하면서 스스로도 막 자기 정체성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한테 간택된 나온 30대 정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산나 마린이라든가 캐나다의 트리도 같은 수상이 나왔을 때 와 저렇게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난 한 사람이 나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네. 뭐냐? 이 정당 안에 민주주의 문화가 있고 특히 산나마린 튀리도 이런 젊은 정치인들은요 10대 때부터 정당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로 이런 간 거죠. 식으로 제대로 된 어떤 정말 학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게 정당 안에 문화로 자리 잡고 네. 이렇게 해야지 누구 퀴즈 이렇게 해가지고 간택돼서 나와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딱 받고 거기다 막 말주변 이런 그렇죠 아주 자극적이고 이런 말주변 혐오를 막 쏟아내는 거 막 부추기는 이런 말주변들이 말로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 어떤 생명이 저는 반짝은 할 수 있지만 지속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네요. 않나. 네. 그리고 정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숙제를 주냐. 젊은 사람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당의 저는.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내용을 정말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정말로 저는 이준석 같이 사실은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가 봐도 너무나 황당한 사람인데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을 할 수 그때 좀 있었잖아요. 충격이었죠, 사실. 그때. 예. 그럼 그건 거기에 그 트럼프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하. 다른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지원받고 이끌리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오랫동안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고통들이 미국 사회에서 해결이 안 되고 네. 어떤 정치인도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지 않았고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준석 현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이 이대남을 대표한다 막 대변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아까도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했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의외로 굉장히 제가 학교에서도 이 제자들을 키워서 알아요. 굉장히 이 합리적이고 똑똑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특히 남자뿐 아니라 사실 지금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든데 이 청년들을 이준석은 제가 볼 때 호명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청년들이 뭔가 이제 정치권 안에서 자기가 지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다. 저는 예.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청년들 2030 청년들의 고통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목했냐. 정치권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점검 분석하고 그들을 호명만 해줄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앓고 있는 어떤 빠져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네. 정당과 국회가 해법을 찾을 것인가. 저는 이런 합리적인 해법들을 우리가 제시하면 지금 뭐 막 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하고 뭐 20대와 50대를 갈라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접근하는 이준석식 이런 정치 방식은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잘 그걸 못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선두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 아마 다양하게 각 정당도 그렇고 각 뭐 단체도 그렇고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저희 보니까 김희재님이 아까 실시간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네요. 김희재님 또 닥터이브님이 열린민주당 I love you forever 이런 글과 함께 실시간 후원을 또 해주셨으면 제가 소개를 못해서 쭉 소개를 해드리고요. 2030 이 세대들도 정치에 관심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이런 그러면 KF21 보람이님께서 정치 관심 많죠. 네. 예를 들면 2030은 진짜 우리랑 같이 촛불을 같이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네. 2030 세대가 막 보수화됐다 등 뭔가 막 여기를 폄하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우리 뭔가 다른 특징을 가진 세대만으로 자꾸 분리해내는 건 저는 옳지 않다. 그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우리 오히려 어른들은 겪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학습의 과정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 줄 것인가가 정치권의 과제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당장의 고통에 주로 뭐랄까 영합하는 방식으로 이거 분리해내고 갈라치기 해내고 이런 어떤 정치적 언변을 잘 구사하는 정치인이 일시적으로 사실은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고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를 해 가다가는 국민한테 외면받는다. 특히 젊은 층에게. 그렇죠.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야가 또 어떻게 달라진 모습 보일지 지켜보고 열린민주당도 또 어떻게 더 혁신하고 달라지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법을 회피할 수 있는 비단 주머니 3개 이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의견도 서울동경님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젊은 정치인의 발상인가. 저는 되게 놀란 게 저게 무슨 삼국지에 뭘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진짜 뭐랄까 이게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회피할 수는 내가 뭔가 묘수를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이게 그 최순실의 주머니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뭔가 꼼수와 공작과 이런 걸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20대 남자들을 자기가 다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낡은 그런 문법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저 오히려 잘못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단호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젊은 정치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내가 비단보 주머니 세개 주고 준다. 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한 70이나 아하. 80 먹은 노회한 정치인 느낌. 노회한 예, 정치인하고도 사실 훨씬 더 친한 방식이죠. 그렇네요. 네. 자, 저희 홍원표님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변하죠. 품성과 인격이 중요합니다. 제 애청자신데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요. 찰리 강찰리님께서 진정한 진보 열린 우리 당에 민주당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열린 민주당 화이팅. 네. 이준석 사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도 의견도 네. 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희도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3270-3828 010-3270-3828 여기 연락 주시면 저희 이렇게 우리 강민정 대표님 매주 화요일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유튜브 방송 보면은 광고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잡아줘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아래 전화번호 전화 주셔서 오마이 TV 보고 연락했다, 후원하고 싶다, 아니면 박종훈 기자 응원한다 이런 말씀 주시면은 후원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 많이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겠고요. 자, 저희가 뭐 현안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렇네요. 그래도 이 얘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네.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지난주에 요약해서, 예. 선관위가 이제 정치와 관련된 법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또 이 정치 활동과 관련돼 있긴 해요. 근데 네. 요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정 의견서를 꽤 다양한 분야에 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비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도 가족이 뭐 어깨띠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선거 운동을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제약했던 것들, 방송 토론이라든가 네. 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짜 몇 회 누가 주최해야 되고 막 이런 정말 아주 촘촘한 네. 규제가 있었거든요. 아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6세에 우리가 선거권은 18세가 이제 작년에 됐잖아요. 근데 네. 16세가 선거 투개표 참가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투개표 참가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작년 초에 굉장히 선관위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 못 하게 된 학교에서 하는 모의 선거 교육도 맞아요. 법적으로 뜨거웠는데. 인정하게 하는 게 좋다. 이게 민주시민 교육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네. 이런 거 또 과감하게 이제 열었죠. 그리고 16세가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아니 네. 내용을 좀 보니까 전향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요. 네. 이게 이 개정 의견이잖아요. 선관위 의견.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제가 바로 입법안 지금 준비해서 그러세요? 바로 물론 다는 개정. 너무 여러 분야를 네. 다 했더라고요.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하고 정당법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개정 의견을 냈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학생들 16세 청소년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런 네. 부분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지금 그거 보자마자 발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네.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그 발의하시려고. 공동 아, 보장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기회가 진짜 이 선관위가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만약 국회에서 그걸 받아서 이거를 실질화 못 시킨다면 각각의 역할을 진짜 하고 해야 되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우리 사회인데 네. 이게 임무 방기하는 거죠 국회가. 국회가 임무 방기하는 그래서, 거다.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얼른 네, 발빠르게 발의를 법안을 지금 발의안을 발의 준비하시고. 만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발의가 돼서 정확히 나오면은 한번 네, 거기에 네.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네. 집중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네. 자, 오늘 택시 타고 좀 먼 길 오신 강민정 원내대표님과 네.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요일마다 이 대표님이 나오시니까요. 아침 9시 40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 맞춰주셔서 뭐 영상 보기 어려우시면 라디오처럼 틀어두셔도 대표님께서 조곤조곤 말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이제 수업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네, 또 대표님 전직을 또 전직을 이게 특징이 또 어디 안 가거든요. 예. 듣기 좋은 그 또 수업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화요일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어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